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헬프라는 영화를 가지고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목만 보면은 뭐 그냥 뭘 도와달라 뭐 이런 건데 이 자기 스스로를 돕는 뭐 우리 정말 고전적인 속담 중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이 미국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면서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면서 흑인 문제, 아프리카계 미국인,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 블랙 흑인 문제들을 다루는 것들이 특히 그 아미스파트라는 영화, 그다음 뭐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얘기를 했고, 오늘 이 헬퍼라는 영화는요, 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에 대한 자서전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흑인 해방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많은 사람들은 뭐 링컨의 미국의 그 수정헌법, 헌법 수정조항, 수정헌법이라는 말은 잘못된 거고, 헌법 수정조항 13조에 흑인 해방에, 뭐 남북전쟁 기간에 흑인 해방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때를 기억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흑인들이 인종, 피부색에 관계없이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은 그 후 100년이 지난 1960년대에 케네디 대통령 때 와서야 가능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공부할 거는 그 시대적 배경이 되는 흑인 해방이 진정으로 일어나는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학습 목표에서 인종, 피부색, 민족, 종교, 이데올로기, 학연, 지연, 혈연, 우리나라에 참 너무나 많죠. 이런 수많은 면에 있어서 어떤 차별에 대한 정의롭지 못함, 또 정의로움이란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 공부를 통해서 아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 내가 강의를 하면서 마키아벨리에 대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마키아벨리가 당시 이탈리아의 그 도시국가들은 전쟁, 소위 말해서 다른 나라와 싸우는 전쟁은 자국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용병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나라에서 돈 주고 사는 거죠. 특히 피렌체가 그래서 번성했고 망했고 라는 내용도 거기에 있는데, 메디치 집안이 은행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죠. 그걸로 피렌체가 번성하기는 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그 돈으로 외국에 비싼 용병을 사들여서 자국군을 가지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떤 나약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자국군, 스스로의 우리의 군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 개인적인 가치, 또 개인적인 어떤 자기의 주장, 이런 것들도 어떤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흑인 해방이 모두 다 흑인 스스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네들의 끊임없는 그리고 정말 목숨을 바쳐서까지 목숨이라는 거 두렵잖아요. 죽는 거 그런 것까지 극복하면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 오늘날 사회에서 이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도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건데 제가 복지 사회를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복지 사회로 가야죠. 옛날에 어느 대통령이 그랬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개천에서 용이 나야죠. 개천에서 용이 나지 말란 말입니까? 용이 나야죠. 개천에서 용이 나야 되는데 그 용은 남의 도움보다는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나야 된다. 하늘은 스스로의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잖아요. 나는 그것이 너무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인간들에 있어서는 그런 거다라는 자기의 땀,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일하다가의 일하는 과정에서의 느끼는 고통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오는 수익이죠. 그게 진정한 수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공부하고 또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그런 점에서 많이 동의하지 않을까, 또 동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은 이제 뭐 파워포인트 보시겠지만은 요거 하나 잠깐 보여주려고 그래요. 요 한번 보세요. 요쪽에 있는 이 자켓은 요것은 헬퍼라는 영화의 자켓이고요. 그 옆에 있는 이 흑인 할아버지는 마이 프렌드입니다. 내 친구예요. 예, 지금 한 나이가 80 넘었을 건데 70대 초반에 선생님하고 연이 있어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미국의 흑인 교수입니다. 시오도 델런인데 시오도 델런이에요. 이름이 시오도 델런입니다. 내가 2011년입니까? 2011년에 안식년이 있어서 미국의 버지니아 주 중에 남부 지역에 렉싱턴이라는 그런 조그마한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유명한 대학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군사학교로 유명하죠. VMI라고 버지니아 밀리터리 인스티튜트라는 이제 일종의 군사대학입니다. 군사대학인데 여러분들 존 마샬 아주 유명한 국무장관이었습니까? 그 마샬이 거기 출신입니다. 아주 유명한 군사대학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VMI는 그 뒤에 만들어졌지만은 미국의 대학 중에 아주 오래된 전통을 가진, 건 3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커뮤니티 칼리지입니다. 커뮤니티 칼리지만은 리버럴 아트로서 아주 미국에서 랭킹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대학인데 워싱턴 앤드 리 대학이라고 있어요. 워싱턴과 로버트 리 남북전쟁 영웅이죠. 남부의 영웅입니다만은 워싱턴 우리 초대 대통령 워싱턴과 로버트 리가 장학금을 많이 내서 만든 대학입니다. 근데 그 대학의 출발점은 미국이 독립하기 한 30년 전에, 그러니까 1776년에 독립했으니까 거의 1700 40년 37년인가 40년 되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대학이 그때 만들어졌어요. 전체 대학생이 한 1700명 4학년까지요. 1700인데
아주 그 학교 건물 전체가 미국의 국보로 지정돼 있고 아주 그 건물 하나하나가 몇백 년, 300년 된 그러한 학교입니다. 아주 선생님으로서는 워싱턴을 공부하는 선생님으로서는 그 워싱턴의 뭡니까 뭐 발자국이랄까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학교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또 남북 전쟁의 영웅이죠. 로버트 리 또 링컨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참 1년간 잘 보내고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당시에 2011년에 선생님의 작은 딸이 중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뭐 미국에 가서 그쪽에 있는 중학교를 다녔죠. 그 중학교 이름이 림번 다우닝 미들 스쿨이에요. 림번 다우닝. 여기 있죠. 여기. 림번 다우닝 미들 스쿨이라는 곳인데 그 림번 다우닝 미들 스쿨에 가서 이제 부모가 입학을 일종의 편입입니까? 그걸 시켜야 되죠. 시키는데 물론 학칙 같은 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학칙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교장 선생님을 만났죠. 이런 이제 한국에서 와서 우리 아기를 여기 이 학교에 다니게 하고 싶다. 이랬더니 뭘 쓰게 해요. 이렇게 학부모 서약서 또 자식 학생하고의 그런 내용을 쓰게 하는데 그 쓰게 하는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인종차별 어떤 피부색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교, 피부색, 이데올로기 기타 등등 그런 인종차별로 인해서 어떤 불미한 상태가 있으면은 이제 가해자의 입장이 되면은 원포인트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퇴학이다. 바로 퇴학이다. 그거에 사인하라라는 거. 그러니까 렉싱턴 미국의 버지니아만 하더라도 그 남부에 속해 있습니다. 속해 있었던 곳이에요. 남북 전쟁 때도 남부에 속해 있었던 곳이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 남부적인 요소가 아주 강한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에 대한 것들은 원포인트 아웃이라는 이런 사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런 것들에 머리를 어떻게 하는 거는 염색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 이 탱크탑을 많이 입죠. 그 다음에 이 배꼽티 이런 것들을 입어서 삼진 아웃 그건 3번 걸리면은 아웃이다. 그 다음에 참 기가 차는 게 있어요. 그거에 사인을 하면서 참 미국이 자유로운 사회라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는 참 아직도 역시 교육이라는 것이 앞서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핸드폰 있죠. 핸드폰을 수업 시간에 사용하다가 걸리면은 삼진아웃. 참 그걸 보면서 어쨌든 그거 사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입학시키니까 사인 했습니다. 왜 내가 헬퍼를 공부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해주느냐면은 우리 링컨에 의해서 1860년대에 흑인들이 해방이 됐지만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소셜 라인이에요. 사회적 선, 소셜 라인이에요. 사회적 선이라는 거.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반 갈라가지고 이쪽에는 백인, 이쪽에는 흑인,
목욕탕, 해수욕장, 영화관, 식당, 버스, 철도 뭐 모든 거에 있어서 백인구역과 흑인구역이 이렇게 따로 돼 있는 그게 이제 일종의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소셜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이 소셜 라인이 어쨌든 법적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언제냐? 1860년. 바로 영화 헬프의 핵심적인 주제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선생님 친구 누굽니까? 시오도 델라니죠. 이 델라니가 그래서 참 나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때 도와줘서 한 3년 지나고 선생님이 이제 한국에 오고 3년 지나고 우리 학회 제가 관여하고 있는 학회가 있는데 그게 이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서 특강을 한번 들었습니다. 특강을 들었는데 그 특강의 핵심 내용이 오늘 헬프에 대한 내용하고 아주 비슷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그러니까 1950년 그죠? 1950년대인데 우리나라는 뭐 전쟁 한참 하고 있을 때죠. 1950년대인데 그 역시 그 림번 다우닝 미들 스쿨에 다녔을 때인데 자기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자전거를 하나 사줘서 참 기쁨에 그걸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일종의 이제 슈퍼마켓이죠. 슈퍼마켓에 가서 음료수를 하나 샀대요. 음료수를 하나 사가지고 그걸 자기는 뭐 백인이나 흑인이나 이런 거에 소셜 라인에 있는 것 줄도 모르고 그 자전거를 끌고 그 길 위로 그죠? 이 보통 도로가 이래 있으면은 인도와 차도가 이렇게 구분되죠. 그 끝에 뭐가 있냐면 하수통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하수 물 빠진 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때까지만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소셜 라인이라는 게 길거리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전거를 몰고 그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갔대요. 인도를 이렇게 가면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가니까 뭐 동네 아는 백인 형들이죠. 백인 형들이 야 인마 너 왜 글로 가냐? 예? 흑인들이 가는 곳으로 가라. 예. 그래서 막 뒤에서 뭡니까 뛰어오면서 그 손가락질을 하면서 큰 소리 쳤다는 거죠.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그 차도에 일종의 시궁창 같은 그 물 빠지는 곳으로 자전거를 몰고 막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참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죠?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소셜 라인이라는 이런 것들이 미국 사회에 그대로 살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화 헬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역시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흑인들을 위한 마그나 칼타가 어떻게 진행됐는가? 마그나 칼타라는 게 뭡니까? 영국의 대헌장 아닙니까? 대헌장인데 그때부터 영국 의회의 발전, 소위 말해서 국왕, 귀족, 평민들의 그 평민들이 그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종의 법을 만들 그 시초가 마그나 칼타 대헌장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붙였어요. 흑인들을 위한 마그나 칼타. 자, 첫 번째는 그러한 것들이 언제 나왔냐면은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입니다. 노예 해방 선언이에요. 이게 언제냐면은 1862년 9월 22일입니다. 9월 22일 날 선언하는데 그것이 그때부터 바로 작용한 게 아니라 다음 해 63년 1월 1일부로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주의 노예들은 해방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 미국의 국보 중에 그림 국보 중에 하나인데 아주 그 링컨이 장관들을 모아놓고 노예 해방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링컨이죠. 링컨이고 그다음에 미국 최고의 국무장관 시워드라는 사람이고 해군 장관인데 요 세 사람은 중도파예요. 중도파고 요쪽에 스탠턴이라는 그 전쟁 장관이고 체이스라는 재무장관. 요 두 사람은 급진파입니다. 아주 그 과격파죠. 과격파고 이쪽에 있는 스미스나 이 사람들은 보수파들입니다. 이 그림 배치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죠? 중도파, 급진파, 급진파는 N쪽에, N쪽에 이렇게 또 오른쪽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쨌든 링컨이 전쟁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노예 해방은 아니라 그랬어요. 가장 큰 이유는 연방을 보존하는 거다. 연방을 지키는 거다. 남북을 이렇게 갈라서 북부, 남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는 또 국민들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할 때부터 가고자 했던 그런 연방 국가죠. United States of America니까 그 스테이트들이 모인 유나이티드한 그 연방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킬 수 없으니까 남부 11개 주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뭐 했느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전쟁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돼서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반란주, 남부에 속해 있는 반란주의 흑인들을 해방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예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고 링컨이 그것을 시행합니다. 링컨 자체는 노예 제도 자체를 찬성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어떤 링컨을 비판하는 사람은 노예 제도를 찬성했다 그러는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노예 제도 그 자체는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예 제도가 악이 아니면 무엇이 악입니까? 도대체. 그죠? 그리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 노예 제도가 확산되는 거, 그 자체를 반대한 거죠. 반대하고 언젠가는 사라져야 되는 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기존에 있는 이미 정착되어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자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아마 국가 리더의 어떤 정말 고육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을 보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노예 해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급진파들은 찬성했지만은 보수파나 중도파들은 의문을 제기했어요. 과연 노예 해방을 시키면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이 장관들을 이걸 발표하기 전에 노예 해방 선언하기 전에 장관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로프의 마지막을 잡고 있다. 이 마지막 로프를 놓는 순간 우리 연방도 없고 노예에 대한 정의도 없다. 이 마지막 로프를 꼭 잡고 있어야 되고 이 마지막 로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꿔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자주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천추전국 시대에 노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노자가 자기의 책 도덕경에서 이런 말을 해요. 도덕경 몇 장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정책이란 폴리시란 그죠? 정책이란 작은 생선을 여러분들 생선 좋아합니까? 작은 여러분들 요즘 낚시 가면 볼락이라고 해요. 볼락 요만한 거, 한 손바닥만 한 것들 많이 올라와요. 볼락 같은 작은 생선을 굽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작은 생선은
한번 뭐 뒤집을 정도,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안 그러면 너무 자주 뒤집으면은 먹을 게 없다. 그렇잖아요. 작은 생선을 자꾸 뒤집으면은 정책을 한번 세웠으면은 그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대통령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이 우리의 정책, 이 그 뭡니까 남북 전쟁을 하면서 노예 해방을 링컨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완전히 노예 제도가 잘못됐다라고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언젠가는 사라져야 되는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노예 제도를 강압적으로 없애고자 했던 마음이 없었습니다, 링컨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이 내가 로프의 마지막을 잡았다. 응? 로프의 마지막을 잡았다.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되겠다. 변화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나는 링컨의 그 정책의 변화는 정말 미국이라는 사회 또 세계를 향한 정의의 실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정책은 자주 바꾸면 안 돼요. 링컨은 그거 한 번 딱 바꿨어요. 그거 한 번 바꿨습니다. 생선을 구울 때도 한 번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흑인을 위한 마르카르타는 링컨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바로 남북전쟁이 끝나갈 무렵 링컨이 헌법 수정조항 13조를 발의를 해요. 발의를 하는데 1865년 1월 31일 대통령 두 번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막 전쟁이 끝나갈 무렵 인데 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주에는 또 연방 헌법에는 노예 제도가 금지된다 라는 말을 명시해 놓습니다. 노예 제도가 금지된다. 노예 해방 선언하고 노예 제도 금지한 거하고는 다르죠. 그 헌법에 성문화 시킨 거죠. 위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화 링컨이라는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링컨이라는 영화. 링컨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연 자기가 발의한 수정헌법 13조가 즉 노예 제도를 금지한다는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이 연방 상원을 통과할까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백악관에서요 표 계산을 해봐요. 상원 의원들의 표 계산을 안 되겠거든. 세상에 백악관에서요 이 사람이 맨발로 그 상원 의원 집을 직접 찾아갑니다. 띵동띵동 눌러요. 대통령이 찾아가서 그 왜 수정헌법 13조가 통과돼야 되는가? 당위성 그리고 대의명분을 설명합니다. 그러고 설득해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요. 링컨의 영화 그 장면을 보면서 저게 진짜 리더 아닌가? 저게 진짜 대통령이다. 왜 링컨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대통령으로 인정받느냐? 그 링컨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보세요. 왜 대통령이 말이죠? 대통령이 책상 앞에 앉아서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자기 슬리퍼를 신고 슬리퍼를 들고 뛰어가요. 이 사람을 설득해야 되겠다. 와, 그 장면에요. 선생님 정말 전율이 올랐어요. 네. 여러분들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대통령 아시죠? 그 전에 지미 카터 우리 다음 영화 닉슨 이야기하면서 지미 카터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할 건데 지미 카터는 정치를 도덕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주 근명검소합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에 있는 모든 요트, 대통령 전용 요트, 전용 자동차도 옛날 거 쓰고 그래서 그런 걸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민주당이었는데 공화당 사람들하고는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포스트 프레젠트 대통령 이후에 뭐 헤비타트 운동이나 뭐 등등 해서 또 세계 평화 운동이나 뭐 이런 걸 해서 지미 카터가 뭐 좋은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으로서는 빵점이었습니다. 사실 정치라는 것은 도덕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물론 도덕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실패를 하죠. 1980년에 국민들이 카트의 그런 정치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레이건을 선정을 해요. 레이건을 선정하는데, 근데 레이건은 대통령이 됐을 때 곤욕을 치릅니다. 왜냐? 다수당이 민주당이었어요. 응? 민주당이었는데 그 레이건이 실시하려고 했던 정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는 경제가 70년대 미국 경제가 하락돼 있어요. 그 경제를 극복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다른 하나는 1950년대부터 시작됐던 냉전 체제 있죠. 이걸 무너뜨리는. 그래서 냉전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별들의 전쟁, 스타워즈의 계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레이건에 의해서 고르바초프가 설득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거죠. 고르바초프한테 그러잖아요. 미스터 고르바초프, come here, 이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destroy this wall, 이 장벽을 무너뜨려 버리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베를린 연설이. 자, 첫 번째 이제 경제 부흥인데, 이 경제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여러 가지 뭐 보수적인 정책을 썼어요. 보수 경제에 대해서. 그래서 뉴딜 자유주의에 의해서 뭡니까? 국가 빚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간, 그런 것을 잡기 위해서는 적자 예산을 짜야 돼요. 적자 예산을 짜고 또 예산을 삭감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거에 뉴딜 자유주의 정책에 국가 세금을 많이 쓰는 거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은 그걸 찬성할 리 없죠. 그런데 레이건은 어떻게 설득했는지 아세요? 참 기가 찹니다, 여러분들. 링컨이 자기 슬리퍼를 들고 그 조항 하나 바꾸는 데 가서 의원들에게 설득하듯이, 레이건은요, 그 상대당 민주당 오닐이 이제 민주당 대표였는데, 그 오닐 등등을 일부러 언제 초청하냐면은, 그것도 백악관으로 초청 안 해. 저 일부러 대서양에 대통령 요트를 띄웁니다. 그리고 오후 한 4시나 5시 서쪽에 태양이 비칠 때, 그죠? 비칠 때 요트에서, 그 다음 이제 포도주, 아주 붉은색 포도주예요. 여러분들 상상이 갑니까? 아주 푸른 바다에 아주 하얀 대통령 전용 요트에 저 석양이 비쳐요. 그리고 붉은색 포도주에 거기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와 있어요. 그리고 레이건이, 대통령이 직접 그 포도주를 따르면서 스테이크를 굽습니다. 여러분들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하겠어요. 예. 선생님은요, 진짜 우리나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뭐 그냥 그러지만 푸른 잔디예요. 자기들 혼자 하지 말고, 여당 혼자 하지 말고, 야당 대표들, 뭐 일반 국민들 대표들 모아놓고 대통령이 소주 하나 갖다 놓고 삼겹살 구우면서 이야기해보세요.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네?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자 하는데, 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참 링컨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대통령으로 태어났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헌법 수정조항 14조입니다. 이를 링컨이 죽고 나서 68년 존슨에 의해서 68년 7월 9일 날 되는데, 이는 뭐냐면은 헌법에 흑인들을 시민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시민, 그냥 수정헌법 13조에는 시민들에게 그냥 노예제도를 금지한다라고 해놨는데, 흑인은 시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정헌법 14조에 흑인을 시민으로 규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해에 수정헌법 15조에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는 이런 그 과정, 일종의 흑인을 위한 마그나 카타가 링컨에 의한 수정헌법 13조, 그 다음에 14조, 15조가 그렇게 통과됩니다. 13조는 노예 해방선언, 14조는 노예 제도 금지, 15조는 투표권의 보장입니다. 그러나 말이죠, 남북전쟁 이후에 링컨의 그러한 관용적인 그러한 태도가 완전히 와해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링컨이 죽고 존슨이 대통령이 됩니다마는 존슨의 정책이 여러 가지로 공화당과 모순을 겪어요. 특히 재건 시대, 여러분들 옛날에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그 재건 시대입니다. 그 1860년 이후에 재건 시대인데, 그때 이제 결국은 링컨의 그런 소망, 흑인을 위한 마그나 카타의 그러한 제도들이 보장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870년 경에는 흑인들에 대한 관행적인 차별 대우, 그러한 것들을 짐 크로우 로라 그래요. 짐 크로우 법입니다. 짐 크로우 법인데,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결정타가 언제냐면은 1876년 대통령 선거예요. 북부에는 공화당 출신의 헤이즈, 남부에는 틸던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후보로 나섰는데, 그런데 이 표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선거인단 표가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당시 남부에는 북부에서 파견한 군정, 이제 재건 시대에 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부 백인들이 흑인들을 상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했어요. 관행적으로 그래 되고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 북부 애들은 자기 북부 출신의 사람이 대통령을 만들고 싶고, 너 남부가 찬성 안 해주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남부에게 대신에 우리가 니네들 군정을 없애줄 테니까 우리에게 표를 달라. 그래서 연방 하원에 가서 실질적으로 틸던은 일반 투표에서 틸던이 표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네. 물론 미국에는 선거인단 표가 중요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원에서 헤이즈에게 물러가고 헤이즈가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남부는 그 대신에 군정을 없애주게 되는 이런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백인들 사이에 그 흑인들을 비꼬는, 아주 흑인들을 무시하는 남부에서 그러한 그 쇼가 유행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민스트랄 쇼예요. 민스트랄 쇼입니다. 민스트랄 쇼. 점프 짐 크로우, 춤추는 짐 크로우, 그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유행했습니다. 당시 이제 짐 쿠퍼라는 토마스 라이스라는 배우, 유명한 배우인데, 짐 쿠퍼를 연기해요. 비굴한 흑인, 니그로, 백인에게 아첨하고 비굴하게 구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유행했던 단어가 니그로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작가 중에 가장 유명한 작가가 바로 마크 트웨인이고, 마크 트웨인의 작품들, 허클베니 편이나 톰 소이어 모임에 흑인들을 니그로 얘기를 하죠. 오늘날에 그걸 보고
흑인들이 마크 트웨인을 뭐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돼요. 그 당시에는 그랬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플래시 대 퍼거슨 재판,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법은 뭐냐면 루이지애나주에, 남부 루이지애나주에 철도를 타는데 철도를 타가는데 세퍼레이트 카 액트라는 분리된 차법. 그래서 철도를 타는데 이쪽에는 백인, 이쪽에는 흑인, 그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는데 흑인들이 이 뭡니까 그 플래시라는 사람이 이걸 위반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위반을 해요. 이게 진짜 이게 법으로 될 거냐? 우리가 투표권도 있고 다 있는 헌법이 보장되는데 이거 이래 되느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위반을 하는데 결국은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는데 대법원 판결이 플래시 대 퍼거슨 재판입니다. 1896년에 일어나는데 이게 아주 여러분들 중요한 재판이에요. 미국에서 바로 대법원 판결이 뭐냐면은 separate body call, 분리하되 body call equal, 평등하면 그 말이다. 분리해서 쓰라. 그게 소셜 라인이라는 거야. 분리하되 평등하면 그 말이다. 네? 이런 판결을 내려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없어지는 게 1954년 네, 유명한 재판이 일어납니다. 유명 재판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브라운 대 토페카 교육위원회 재판이고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뭡니까 민스트랄 쇼예요. 민스트랄 쇼고 짐 쿠퍼를 춤추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그 옆에 거는 대법원 판결인데 플래시 대 퍼거슨 재판이 이렇게 이제 브라운 대 토페카 교육위원회 재판 약 100년 후에 판결이 뒤집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남부의 흑인들의 차별 대우는 계속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흑인들이 저항할 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 부커 T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아틀란타 주에서 아틀란타 컴프로마이즈라는 1895년 타협안을 제시해요. 너무 차별을 세퍼레이트 버디 콜을 하니까 손가락을 가릅니다. 백인과 흑인은 같아질 수 없다. 백인은 뭐 자기들의 인생을 살고 우리는 흑인들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흑인들은 주로 백인들이 하지 않는 그런 직업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전문학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날 흑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이 부커 T 워싱턴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보아라는 유명한 흑인 하버드 대학 최초의 하버드 대학 출신입니다. 흑인으로서 탤런티드 텐스, 즉 재능 있는 10명, 흑인들 재능 있는 10명이 모여서 그네들이 완전한 정말 슈퍼맨이 돼서 탤런티드 10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뭐 일종의 뭡니까 이 구들막 이론이겠죠. 구두막에 요게 따뜻하면 그 다음에 따뜻한 이런 이론을 1905년에 제시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르쿠스 가비라는 이 장군 출신인데 이 사람이 판 아프리카니즘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범아프리카주의, 즉 흑인들의 검은색 피부색, 흑인들의 머리, 흑인들이 먹는 밥 이런 것들이 더 백인보다 우세하다. 근데 이거는 주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그 흑인들의 입장 운동들이 거의 무의미하게 되었어요. 아주 무의미하게 됐다기보다 아래로 깔아앉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54년 아까 이야기했죠. 브라운 대 토페카 교육위원회의 판결이 일어납니다. 이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브라운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입니다. 흑인인데 자기 집이 공립학교, 조원 공립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자기 집 옆에 바로 있습니다. 바로 있는데
여기는 백인들만 다니는 곳이야. 백인들만. 근데 이제 흑인들은 네 블록 뒤에를 가야 돼요. 네 블록 뒤. 저 블록 뒤로 가야 됩니다. 뒤로. 저 블록 뒤로.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응? 세파레이트 버티콜 때문에 그 네 단계를 뛰어넘어서 가야 됩니다. 그걸 이제 재판을 걸은 거예요. 재판을 걸어서 그 판결이 1954년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바로 얼 워렌 판사가 1890 몇 년입니까? 96년에 판결했던 플래시 대 퍼거선 판결, 즉 세퍼레이트 벗 이퀄은 잘못됐다,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합니다. 야, 1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 워렌도 대단한 용기를 가진 판사로 보여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물처럼 쏟아져 나와요. 악한 소주, 누굽니까? 클린턴의 고향이죠. 악한 소주 리틀록에 센트럴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흑인들 5명이 입학을 하려고 그래요. 백인 고등학교에. 그걸 흑인들 또 그 학교 교장들 다 반대합니다. 주지사도 반대해요. 주지사. 그래서 이제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연방 군대 1100명을 그 5명 입학시키려고 연방 군대를 파견해요. 참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로사 파크 사건이 일어나요. 저 엘라바마 남부죠. 엘라바마주의 몽고메리에 역시 관행적으로 남아 있어서 버스를 타는데 앞자리만 백인을 하고 뒷자리는 흑인. 그것을 이제 위반합니다. 이 로사 파크스가 위반을 해서 백인 자리에 앉아요. 결국 강제적으로 끌어내려지고 그것이 이제 투쟁으로 그것 때문에 투쟁이 일어나요. 즉 버스 보이콧 사건이 일어나면서 백인들의 그 운송 사업이 파괴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미시시피 대학의 흑인 학생, 미시시피 대학 남부 아주 그 철저한 백인 중심의 대학이죠. 그게 제임스 메르디스라는 흑인 최초의 대학생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입학을 했는데 못 다니게 해요. 못 다니게 하죠. 결국은 연방 군대가 파견돼서 또 갑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당시 케네디가 직접 주지사에게 전화를 걸고 등등 합니다. 영화 헬프를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조금씩 이 양념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주니어인데 바로 그 I have a dream이라는 데서 유명한 엘라바마주에서 워싱턴까지 행진을 하고 거기에서 I have a dream, 언젠가는 백인과 흑인의 학생 어린이들이 저 동산에서 같이 뛰어노는 그러한 꿈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들, 또 백인 흑인 학생들이 프리덤 라이더라는 즉 뭡니까, 자유를 위한 버스 행진, 버스를 타고 남부 행진을 해요. 버스가 불타고 등등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흑인들을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뭡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온건한 인권 운동이라면은 민권 운동이라는 말콤 엑스라는 그 사람은 블랙 무슬림이라는, 그죠? 아주 그 과격한 단체를 만들어서 흑인 해방 운동을 주도합니다. 자, 요 그림을 여러분들 파워포인트에서 잘 볼 수 있는데 이 부커티 워싱턴의 손가락 연설로 유명한, 그 다음에 이제 탤런티드 텐스, 그죠? 두보아라는 사람이고, 요쪽에 이제 블랙 판 아프리카니즘, 바로 그 누굽니까? 그 마르쿠스 가비라는 사람이고, 이게 존 브라운, 브라운의 아버지고 그 사건입니다. 팍스 로사 팍스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뭐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That one day 언젠가 this nation 이 나라는 will rise up 일어나서 and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그 본래 만들어진 신조 그 신조의 진실함에 일어나서 살 수 있을 겁니다. We hold this truth. 우리는 이 진실을 가지고 갈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은 to be self-evident, 자명한 것입니다. All men are created equal.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그러한 진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화 헬프를 보면요. 영화 헬프를 보면은 얼마나 개인이 이기적이 될 수 있을까? 또 집단 이기주의, 그죠? 집단 이기주의라고 그러죠. 그 집단 이기주의 속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 또래 집단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 그건 용기예요. 나는 그것이 뭐 종교적인 개념으로 설명할까요? 그런 사람이 예수라고 봅니다. 내 얼굴에 내 얼굴이 호박인데 줄 좀 그어 주세요. 수박 100개.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걸 믿는 사람은 나는 예수의 진정한 마음을 못 가진다 그래요. 내가 숏다리인데 롱다리 만들어 주세요. 아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에? 그런 건 거짓말이다. 에? 진짜 예수는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 집단 속에 백인들이 흑인을 왕따시키고 그 왕따시키는 흑인과 같이 노는 백인을, 여러분들 지난번에 내 영화 중에 비공개 영화에서 그랬잖아요. 그 공산당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하고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람은 그 조직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응? 흑인들을 왕따시키는 백인들의 조직에서 그 백인이 흑인을 잘해주는 그 사람을 왕따시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는 대단합니다. 자,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데, 영화 헬프를 보면서요, 여러분들도 선생님 책을 보세요. 보면서 국가 최고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케네디가요, 남부 백인들의 표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당시 70%를 웃돌고 있었던 닉슨을 이깁니다. 1960년 선거에서. 근데 이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흑인들의 표를 많이 받았지만은 이 흑인들을 위한 진정한 민권법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사인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많은 당시에 말콤 X뿐만 아니라 누굽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라든가 다른 흑인 지도자들이 케네디를 못 믿겠다. 당신 우리 표만 가져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케네디가 그 암살당해 죽죠. 그 텍사스에서. 남부 텍사스를 여행하게 되는 이유도 그 차후에 있는 그 선거, 두 번째 선거에 남부 표를 의식해서 거기를 간 거예요. 응? 결국 암살당해 죽었습니다만은. 근데 그 여행을 하기 전에 이 케네디는 남부 백인들의 표를 잃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게 뭡니까? 국가 최고 리더가
헌법에 민권법을 만들어 넣는 거죠. 여러분들 케네디 위대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별로 바람둥이고 케네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케네디를 공부하고 나서요. 특히 이 헬퍼를 보면서 야, 케네디가 참 위대한 사람이구나. 오늘날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런 사람이 있어서 위대한 미국이 탄생한 게 아닌가. 그런 대통령 한 명이라도 있어 보세요. 링컨, 루즈벨트, 워싱턴, 레이건, 우와, 케네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응? 그래서 케네디는요, 엘링턴 국립묘지에 묻혀 있죠. 어떻게 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햇불입니다. 케네디 무덤 가보세요. 햇빛이 아니라 이 햇불이 계속 피어오릅니다. 계속. 참 대단한 그다. 자기 표를 잃고 부당함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걸 선택하는 용기. 선생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할까요? 그리고 아프리카 남극의 펭귄들 있죠. 이 펭귄들이 겁을 많이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추위에 바다에 추워서 뭐 바다에 뛰어드는 게 아니고 못 뛰어드는 게 아니고 그 바다에 뛰어들면 물개가 또 바다 사자가 펭귄을 잡아먹는데요. 그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못 뛰어든다. 그런데 이제 밀려서 뛰어들다 막 이렇게 밀려오잖아요. 펭귄들 뒤뚱뒤뚱 밀려오는데 밀려서 뛰어들던 한 마리가 뛰어들어요. 탁 뛰어들면은 그 다음에 막 수백 마리가 뛰어든다는 거죠. 한 마리의 펭귄과 한 사람의 용기. 여러분들 영화 헬퍼에 보면은 한 흑인 여성 가정부의 용기를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케네디의 용기, 펭귄의 용기, 그리고 이 헬퍼에 나타난 가정부의 용기. 우리 다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